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제 이런 요지가 있었죠. 막스는 유럽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자유의 세례를 받은 곳에서 컸고 따라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살고 있던 그 프로이센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이 자유를 근대적인 구조 안에서 가장 억압적인 형태로 드러낸 절대주의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막스는 이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에 대항하는, 그래서 거기에 반항하는 정신과 이제 이론적 실천을 배웠고, 그걸 독일 내에서 실천을 하다가 이제 프랑스로 가서 정치적 자유 외에 경제적 자유가 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경제적 자유를 결국 그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본주의 분석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주의 분석에서 막스는 크게 두 개의 큰 말하자면 자기 연구의 방향을 잡았는데, 하나는 혁명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그것이 인간의 상식과 위배되는 것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혁명은 그러면 왜 실패했을까, 인간의 의지와는 별개로 사회제도로 하는 것은 독자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다, 이걸 막스가 자본에서 찾아낸 것이고, 그 두 개의 골자를 막스는 자신의 자본주의 분석의 전체 출발점 제일 앞에 서문에다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본 제1권의 서문은 매우 중요한 글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책을 사면 앞에 저자의 머릿말 이런 거를 잘 대충 보거나 아니면 안 읽는 경우가 많은데, 자본은 제1권의 서문이 매우 중요한, 더더구나 그 초판과 재판, 이건 막스가 살아있을 때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서문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꼭 읽어봐야 됩니다. 그걸 읽어보시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걸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정리한 것이 뭐였느냐 하면, 막스는 자신이 자본주의의 모순에 가장 응집된 것을 무엇으로 봤느냐, 시간에 있다고 봤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잉여노동 시간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동 시간과 관련된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래서 한국 사회의 모순에서 제가 제일 먼저 끄집어냈던 것이 긴 장시간 노동 피로사회였습니다. 자, 요 피로사회가 원래 인간의 삶이 이처럼 장시간 노동 그리고 저녁이 없는 삶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그 근원에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드린 책자로 보게 되면 수치인 자본주의 그 부분인데, 이 수치인 자본주의는 막스의 경제학 저작 가운데에 크게 보면 경제학의 그 막스가 자본을 쓰기 전에 썼던 경제학 노트 57년 58년 초고와 그 다음에 자본 1권에 보면 1권의 뒷부분입니다. 상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과 본원적 축적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막스의 자본 제3권의 지대 부분, 요게 경제사입니다. 그걸 제가 전부 뽑아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따로 묶은 것이 수치인 자본주의, 마르크스가 보낸 편지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경제사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제가 이제 먼저 이 강의를 시작하는 부분은 바로 경제사 부분입니다. 자, 먼저 피로사회의 요체, 노동시간과 관련된 우화 같은 영화를 하나 잠깐. 위에 보이는 그 타이머 있죠? 저거는 자동차 공장에 가만 볼 수가 있고, 자본주의의 가장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되게 이 흐름 생산에 가면 어디 가나 저기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요체, 시간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시간. 첫 번째 시간은 굉장히 절박한 시간이었는데, 두 번째 시간은 어떤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난파가 되어서 비행기 타다가 추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인도에 갔는데, 자본주의라는 제도와 절연이 되고 나면 시간이란 건 똑같은 자본주의 안에서 시간과 자본주의 바깥의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지만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 시간의 성격이 바뀌는 것, 이게 자본주의라는 제도의 특징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 경계선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과 관련된 얘기가 오늘의 자본주의를 분석해 나가는 오늘 이 강의의 이제 요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먼저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제도를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인류가 경제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수만 년이 흘렀지만 이 수만 년의 제도를 모두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본주의는 대체로 1760년경 영국 맨체스터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고작 한 250년 조금 넘은 경제제도인 셈이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자본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자본주의 is가 있고 자본주의 is not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본주의인 것과 자본주의가 아닌 것, 그 경계선에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시간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걸 구분해 보는 것이 막스가 자본주의 분석을 하면서 독자들을 안내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아닌 것 볼까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제가 어릴 때, 제가 이제 그 1954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70년대 시작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박정희가 본격적으로 개발 독재를 해나갈 무렵에. 그래서 그 이전에는 자본주의가 본격적인 것은 아니고 자본주의가 조금 들어와 있긴 했으나 아직 사회 전체는 자본주의적으로 작동이 되기 전입니다.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이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약 70% 이상은 박정희가 독재를 하기 전에요. 대부분 이런 곳에 살았어요. 마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대개 우리나라의 요 마을은 기본 단위가 60% 정도가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 마을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마을 앞쪽으로는 논밭이 쭉 있어요. 요 논밭에 농사를 누가 지으러 가느냐?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러 갑니다. 아침에. 저녁이 되면 들어와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해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을에 수확을 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쌀은 전부 이 각각 마을의 각 집에 다 창고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요 쌀이 어디로 흘러나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확이 되고 들어오면 갈 데가 없어요. 뒤는 딱 막혀 있습니다. 길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지형을 우리나라에서는 배산 임수 지형이라 그러고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면서 생산된 재화, 생산된 농산물은 이 마을에서 거의 대부분 다 소비가 됩니다. 흘러나가는 것은 극히 일부분일 뿐. 따라서 요게 자본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생산 구조인 셈이죠. 생산이 되는 곳에서 소비가 이루어졌고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이 같습니다. 이럴 때는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그 소비자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소비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이 커지면 소비할 수 있는 부도 함께 커지는 것이어서 이것이 이솝우화에 나오는 게미와 배짱이의 우화의 기반이 된 것이죠. 현실과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필요한 물건을 지금 직접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슈퍼마켓에 가서 사옵니다. 그렇죠? 요 슈퍼마켓에 있는 이 모든 물건들은 어딘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다른 곳에서 생산을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생산한 사람은 자기 물건을 소비할 사람이 소비할 장소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소비하는 사람은 자기가 쓰는 물건이 어디에서 생산되어서 누가 소비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생산과 소비는 단절이 되었고 요 단절된 생산과 소비는 시장이라고 하는 교환을 통해서 매개가 되는 구조. 요게 자본주의입니다. 생산과 소비가 분리가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생산에 아무리 많은 노동을 투입을 해도 그래서 아무리 많은 물건을 생산을 해도 그걸 내가 소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내가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아도 나는 소비하는 물건을 슈퍼에 가면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개미와 배짱이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둘의 운명이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구조에서 드러나게 되고 이 구조는 실제로 개미는 가난하게 되고 배짱이가 부자로 사는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죠. 현실. 그걸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워킹 푸어, 우리가 보통 노동 빈곤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이게 자본주의 이전과 이후의 결정적인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자본주의라는 이 경제 구조가 교환이 생산과 소비 사이에 들어오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생산과 소비 사이에 교환이 들어오면 자본주의가 발생을 하는데, 이 자본주의는 동양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양에서 발생을 한 거예요. 그것도 서양의 저쪽 가장 빈곤한 유럽이라는 기퉁머리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자본주의 이전에는 지구상의 모든 경제 구조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는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바로 유럽에서 14세기에 위기가 중첩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먼저 1906년에서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약 200년 동안 유럽 사람들은 이쪽 지중해 제일 동쪽 끝에 있는 이곳에서,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쪽에서 전쟁을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과. 자기들은 기독교 종교를 내세우고 십자군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약 200년 동안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의 주된 원인은 이 지역이 유럽 지역에 유럽 외부에서 오는 물건들을 건네주는 교역 시장이었는데, 이 교역 시장을 통해서 유럽의 귀족들이 물건을 조달을 받았는데요. 이쪽 동쪽 지역, 그래서 자기들이 부르는 동방 지역에서 물건을 받았는데, 이 지역이 이 시기에 갑자기 이 안에 셀주크 투르키라고 하는, 여기서 시작된 조그마한 나라가 이 지역을 좀 점령을 해버렸어요.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고, 이 강력한 국가는 무력으로 통치하는 나라였고, 기독교와 나를 세우는 국가였습니다. 정복 국가였기 때문에 이슬람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 교도를 퍼뜨리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교육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이 지역을 도로 찾아야 되겠다는 강렬한 욕망이 유럽의 귀족들, 그 중에서는 이제 성직자와 귀족들 모두가 가지고 있어서 이걸 찾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명분은 바로 이 지역에 기독교의 성지였던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처음에 이쪽 셀주크 터키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칼을 들고 쳐들어올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전투에서 이 지역을 전쟁을 하고 나면 제압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갑니다. 이 전리품들을 기사들이 가지고 갔는데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은 거죠. 옛날에는 상인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뭐 조금씩 이렇게 보던 전리품들을 여기서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소매품 몇 개를 보다가 이것이 모두 모여있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간 겁니다. 말하자면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래서 새로운 본격적인 약탈을 위한 군대가 조직이 되어서 그 뒤부터 교황이 주도로 하는, 그래서 각 나라의 국왕들을 전부 모은 대규모 군대들, 대규모 기사단을 조직한 것만 8차례입니다. 그걸 제외하고 그 밑에 선제후 또는 그 선제후 밑에 있는 소제후, 이런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주변에서 조그마한 군대를 조직을 해서 간 것은 수백 차례가 넘습니다. 이 많은 군대들이 이기 가서 전쟁을 했어요. 목표는 동방 지역에서 오는 교역로를 확보하고 그 시장에 동방 지역에서 도착한 귀중품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오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이 전쟁은 셀주크 터키의 강력한 말하자면 무력과 이제 본격적으로 충돌이 되게 되자 참패를 했습니다. 약 200년의 전쟁 동안 계속 패배했어요. 그리고 이 전쟁 동안 하나도 뭘 얻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는 아슬아슬한 경제 구조에서 생산은 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전쟁을 수행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가 소비한 물건을 벌충을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다시 맞출 수 있지만, 가서 전쟁에서 져버리게 되면 속절없이 소비된 물건만 없어지는 것이어서 그만큼 마이너스 적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걸 200년 동안 한 거죠. 그래서 유럽의 귀족들과 당시 유럽의 경제 단위를 이루고 있던 장원들은 대부분 다 경제적으로 매우 피폐해졌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요건 그나마 유럽 바깥에서 전쟁을 한 거예요. 다시 유럽에서 제일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프랑스인데, 이 프랑스에서 영국과
전쟁을 합니다. 이게 100년 전쟁입니다. 100년. 100년 동안 유럽의 이 가장 비옥한 농토를 피폐화시키는 전쟁이 100년 동안 또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게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사실상 유럽은 300년 동안 전화에 휩쓸린 것이죠. 유럽 안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봐야 이긴다 한들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결국은. 따라서 유럽은 결국 전쟁을 통해서 소모된 소비의 과다, 생산의 부족만 남게 되어서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심각하게 초래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결정타가 가해집니다. 1347년에서 1351년 동안에 시실리 남부에 페스트가 상륙을 했고 이 페스트는 여기에 상륙을 해서 유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이 유럽 전역을 휩쓴 페스트는 유럽 전체 인구 가운데에 약 3분의 1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 농업 시기의 경제적인 부는 농업 안에서 농산물로 채워지는 것인데 여러분 농산물은 생산되는 구조가 토지의 자연 조건과 거기에 인간의 노동력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이미 나중에 뒤에서 좀 보시겠지만 원시사회 이후부터 이미 잉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인간의 노동력이 투입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넓은 영토가 있다 할지라도 생산이 되지 않아서 경제는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경제의 부를 책임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인력이 3분의 1 정도 감축이 돼버린 겁니다. 따라서 유럽은 경제적 부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3분의 1을 줄여버린 것이죠. 이미 300년의 전쟁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유럽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4년 동안 지속이 되어 있는 패스트 때문에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은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당시에 십자군 원정을 가던 그 군대들이었고 이 군대가 당시에 어떤 식으로 갔는지 경로를 쭉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서 이제 이 이슬람군들과 싸운 것이죠. 그리고 패스트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창궐 했느냐 하면 유럽 전역을처럼 휩쓸었습니다. 당시로는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백신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치료제하고 이 시기에는 이 병이 어디에서 발발한 것이며 이 병의 근원이 뭔지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그냥 보통 패스트가 발병을 하면 그 지역을 군인들이 에워싸고 모조리다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요 전체 지역이 패스트에 감염이 되었다 그러면 이 전체 지역이 전부 불에 타고 태워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경제적인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자, 유럽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집에 식량이 떨어지게 되면 내년에 농사를 지어서 조금 남겨서 갚기로 하고 옆집에서 우리가 식량을 구워다가 쓰면 올해 어려운 겨울을 넘길 수가 있을 텐데 유럽은 한 나라가 아니라 유럽 지역 전체가 똑같이 경제적인 공궁에 빠진 겁니다. 옆집에 가도 구워올 이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유럽 전체는 큰 경제적 도탄에서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는데 바로 이 시기에 요 도탄에 빠진 유럽의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책이 한 권 발견이 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책이 있긴 있었는데 이 책이 드디어 새어 나온 것이죠. 그 책은 이미 100여 년 전 1271년부터 1295년까지 베네치아에서 숙부를 따라서 저 먼 중국의 베이징까지 여행을 했던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남겨놓은 책이었습니다. 동방견문록이라고 이제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죠. 뭐 진짜 제목은 이게 아니라 마르코 폴로님이 뭐 구술한 뭐 여행기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도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뭐 여러 개의 번역본이 있고 뭐 여러분들 뭐 심심하실 때 한번 보시면은 볼만한 내용들이 꽤 있어요. 요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이 안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매우 불온해서 막스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유럽 지역을 통치하던 최고의 통치자 바로 교황이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교황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많아서 이 책은 금서였어요. 금서로 갇혀있던 책을 이제 아무런
경제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해서 절망에 빠져있던 유럽 사람들한테 이 책이 매우 중요한 희망의 빛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갇혀있던 철창에서 비스듬히 빠져나와가지고 유럽 안에 이게 유통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막스의 자본도 꼭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기득권 세력이 이 책이 불온하다고 해서 도서관 철창 속에 가둬 놨다가 저 같은 사람이 몰래 빼내가지고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만든 것과 꼭 마찬가지였어요. 이 책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마르코폴로는 숙부를 따라서 이미 로마 시대 때 개척이 되어 있던 동방교역로를 따라서 쭉 갑니다. 그래서 동방교역로의 마지막 최종 종점이었던 중국에 도달을 했는데 그 당시에 중국은 중국 역사상 중국을 이제 통치했던 많은 왕조들이 있죠. 제일 처음에 진시황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이 시기에 중국을 통치하던 이 족속은 몽골족이었고, 몽골족은 중국을 지배했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독특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력 부대가 기병들이에요. 이 기병은 우선 전투력이 그 당시에 이제 자기들이 전투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써놓은 것들을 보게 되면 기병 하나가 감당하는 전투력이 보통 보병 20명 이상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냥 전투를 할 때 얘기고, 실제 이 당시에 정복의 핵심은 뭐냐면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은 남의 나라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땅에 깃발을 꽂으면 그냥 땅을 빼앗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깃발을 꽂는데 걸리는 시간이 사람이 달리는 거하고 말이 달리는 거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스개 얘기가 있었는데요. 외교학, 이제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양 강의에서 들었던 외교사에서 우스개 얘기가 있는데, 보통 우리 전투를 나가면 장수기가 있잖아요. 장수기. 그 장수기가 꺾이면 전투에서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 싸우던 사람들은 막 백병전을 벌이고 있는데, 백병전을 벌이다가 자기 진에 장수기가 다 꺾이면 전투를 그만둬 버립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거니까 더 이상. 그만큼 이제 깃발이 중요하고, 따라서 그 깃발을 지키는 기수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별도의 이 무예를 갖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로마의 기병은 속도가 너무 빨라서 보통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멀리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 성문을 닫고 싸움을 시작을 하는데, 아직 적군이 쳐들어오는지를 모르고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쏜살같이 기병이 들어와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성 안에 제일 중요한 성주의 그 거처를 부수고 거기에 깃발을 꺾은 다음에 자기 깃발을 꽂아놓고는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전투도 하지 않고. 그러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깃발이 바뀐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 기병이 이처럼 정광석화 같은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가 세운 이 원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중국을 지배한 왕조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통치를 했었고,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원나라보다 더 넓은 땅을, 원나라보다 더 큰 부를 가졌던 왕국이나 제국은 없었습니다. 뭐 유럽에서 말하는 알렉산더 대왕 이런 사람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나라가 가장 강성한 시기가 쿠빌라이 칸이라는 사람이 통치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쿠빌라이 칸은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있죠. 쿠빌라이 칸이 요 이제 동방견문록에도 나오는데, 접견을 하는 도중에 인도의 동쪽에서 왔다고 하는 한 가난해 보이는 게다짝을 씹은 사신이 나타나서 자기 나라의 이 영주들은 전부 금으로 칠해진 집에서 살고,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옷을 입고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 쿠빌라이 칸이 견문록 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나라냐 그랬더니 그 사신이 지팡구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신의 얘기를 듣고 쿠빌라이 칸이 별동대를 파견을 해서 이 지팡구를 이제 침략을 하기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고려 때였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정벌을 한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고향 그 학교를 다녔던 곳이 마산이었는데, 마산에 가면 그 몽골족들이 이제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 파놓은 우물이 있습니다. 몽고정이라고. 바로 그 쿠빌라이 칸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그 이전에 그 이후에
통틀어서 최고로 넓은 땅과 부를 자랑하던 황제가 살던 황궁에서 쿠빌라이 칸은 황제를 찍어내서 모시는 이제 이 말하자면 최근신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14년간 체류를 하게 되거든요. 그 14년간 체류를 하면서 원나라의 풍습과 원나라의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본 부와 경제적인 상태를 전부 여기에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기록에 따르게 되면 유럽이 가지고 있는 전체의 부를 합쳐도 이 원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부에 세 발의 피밖에 안 된다는 것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 책이 불온한 책으로 꼽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유럽에서 교황이 더 이상 유럽 전체 사람들의 경제적인 빈곤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럽 바깥으로 눈을 돌리면 여기야말로 이곳과 이 교역이야말로 유일하게 유럽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된 겁니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던 구조에서 이게 깨지게 되자 이 부족한 소비분을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은 보여줬고 유럽은 그때부터 교환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교환에 의존하는 경제로 최초로 바뀐 곳이 유럽이 된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게 바로 자본주의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하면, 여러분, 교환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물건을 주고 받는 것이 교환입니다. 이때 물건을 주고 물건을 받는 거기 때문에 주고 받는 것 사이에,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 비율이 발생을 하겠죠. 비율. 그 비율은 독일어로는 Verhältnis, 영어로는 Relation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교환이에요. 그런데 Verhältnis와 Relation이란 이 단어는 원래 우리가 여러분 영어 단어 찾아보시면 나오지만 이거는 관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즉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던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뭔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교환은 처음에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예, 뭐 그거를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잠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제가 해병대 288기예요.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었고, 제가 이제 74학번인데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2학년 때죠. 2학년 때 75년도죠. 그때 갑자기 전두환이가 그 공수부대를 끌고 저희 학교로 들어왔어요. 긴급조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제 점령이 되고 밖에 나왔는데 갑자기 집에서, 원래 그 입영 연기를 해놨거든요. 제가 한 뭐 2학년 마치고 가거나 이렇게 할 생각으로 입영 연기를 해놨었는데 갑자기 영장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장을 받아보니까 원래는 지원하는 사람만 가는 것이 이제 해병대였는데 징집기수라 그럽니다. 제 같은 기수를. 자, 어쨌든 해병대를 갔어요. 해병대를 갔는데 해병대 가면 한국군과 미국군이 합동훈련을 하는 상륙훈련이 있습니다. 1년에 이제 상륙훈련을 2번을 하게 되는데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합니다. 가을에 하는 것을 을지훈련이라고 해서 한국군 자체훈련이라고 그러고, 봄에 하는 것이 한미합동훈련입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 이제 부르던 이름으로는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 그랬죠. 한국군과 이제 미국군이 이제 그 작전을 하는데, 이 작전을 할 때 잠깐 이 한국군과 미국군이 같이 이렇게 배 안에서 머무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 하면, 한국군이 이제 제가 이제 올라가니까 군대 그 뭐야 쫄병이 이제 신병훈련을 마치고 이제 올라갔더니 그 가을에 이제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보니까 이제 쫄병순으로 가는데, 왜냐면 나가면 고생하거든요. 야전에서 막 저 밥 제대로 된 것도 못 먹고 이제 행군도 한참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쫄병이라 가지고 이제 제 바로 위에 선임이 이제 그 훈련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봄에 훈련이 됐습니다. 이 봄이 되니까 이제 한미합동훈련이었는데 이제 미군이, 제가 이제 포항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 비행기로 이제 전부 날라와서 포항 그 비행장 옆에 전부 텐트 치고 이제 그 머물고 이제 뭐 이제 작전 훈련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제가 이제 쫄병에서 아주 쫄병에서 벗어났으니까 제가 가는 줄 알고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그때는 한미합동 훈련 때는 제일 고참이 가요. 제일 왕고참. 아니 왕고참은 이제 내일 모레 제대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가느냐? 한미합동 훈련을 가면 꼭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하느냐? 소주를 가지고 와서 미군하고 양주로 교환하는 겁니다. 이게 물론 공식적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다 자기 군장 안에다가 한두 병,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두 병을 소주를 이제 안 깨지게 잘 간수를 해가지고 가져갔다가 나중에 이제 배 위에서 잠깐 머무는 기간 동안 그 이제 미군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좀 있어서 그때 이걸 교환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한국군 한 사람이 소주를 한 병을 주고, 이거 가만있어 봐. 그림을 내가 이거 뭐 어떻게 그려야 되지? 아, 미국군이 일로 가야 되겠구나. 미군이 일로 가야 되네. 미군이. 그래서 이제 소주를 한 병을 주고 양주를 이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지금처럼 그 뭐 수입이 자유화되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미국에 가도 소주를 먹을 수가 없었고, 지금은 미국 가면 슈퍼마켓에 가면 소주 구합니다. 미국에 술집에 가면 다 소주 팔아요. 조금 비싸긴 해도 국내보다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로 양주가 없었습니다. 이 양주를 먹으려 그러면은 남대문 시장에 이제 이 말하자면 깡통 시장 같은데 거기를 가야 되고, 이 부산이 유명한데 부평동 깡통 시장으로 유명한 데 있어요. 그런 데 가야 하는데 그것도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양주란 게 진짜 귀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소주를 가져가서 미군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둘이서 바꾸기를. 여러분 그러면 소주 한 병을 주고 양주를 몇 병하고 바꿔야 맞을까요? 여기에 무슨 기준이 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격이란 게 없으니까. 가격이란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군 한 명이 소주를 한 병 가지고 가서 미군한테 줬습니다. 뭐 비율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미군이 소주를 한 병을 받았으니까 자기도 양주를 한 병을 준 거예요. 뭐 특별히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서로가 각자 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이 아예 구할 수 없는 물건, 진귀한 물건을 가져와서 서로 바꾸는 거니까, 이 뭐 PX에서 제일 싼 레드 조니워커,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막소주, 진로소주 뭐 이제 둘이서 한 병씩. 뭐 여러분들 뭐 이제 나중에 혹시 유럽 갈 기회가 있으면 유럽 가실 때 꼭 가져가시라고 권하고 싶은 것이 소주입니다. 왜 그러냐면 백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술이에요. 백인들이 소주처럼 맑으면서 소주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맛, 그걸 기가 막히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 실제로 소주하고 아주 비슷한 술이 하나 있어요. 그 독일의 슈납스에 지금 뭐 이름 지금 내가 까먹었는데 하여튼 뭐 하나 있어요. 그게 굉장히 맛있어요. 실제로. 둘이서 바꿨습니다. 두 사람이 다 불만이 없습니다. 한국군은 그 귀한 양주를 받았고 미군은 그 귀한 소주를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한국군이 미군하고 교환을 하는데 미군이 먼저 양주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한국군이 양주를 받아보고 보니까, 여러분 양주는 그 한 병이 용량이 750cc입니다. 소주는 우리가 보통 옛날에 조그마한 소주 지금 375cc거든요. 정확하게 절반이죠. 그러니까 두 개다가 질적으로 전혀 다른 물건인데 양적으로 보니까 소주가 요것의 절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두 병을 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병 줘도 되겠냐 그랬더니 미군이 괜찮다는 거, 두 병이면 충분하네 가지고 왔습니다. 둘 다 불만이 없어요, 당연히. 그런데 자, 요때 한 병과 한 병을 바꾸고 두 병과 한 병을 바꿀 때 이 두 사람 간의 교환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교환의 기준은 질적인 겁니다. 소주와 양주는 맛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렇죠? 맛있다 이거죠. 내가 안 먹어본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질을 양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질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하는 질적인 디퍼런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디퍼런스는 양으로 측정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우연히 두 사람이 만나서 교환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병과 한 병을 교환해도 두 병과 한 병을 교환해도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한국군이, 두 미군이 각자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서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은 양주를 한 병을 주고 소주를 두 병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양주를 한 병을 주고 소주를 한 병을 받은 겁니다. 이 미군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갑자기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죠. 두 병을 받았어야 되는데 한 병밖에 못 받은 것이죠. 요 한국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한 병을 주고 한 병을 받았는데 자기는 두 병을 주고 한 병을 받았거든요. 따라서 처음에 이 두 사람이 교환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이 둘이 교환이 확대가 되어서 서로가 교환의 비율이 다른 걸 알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교환이 어떻게 되느냐? 교환이 확대가 되면 교환에 일정한 비율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이제 부르주아 경제학에서는 시장에서의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서는 교환 비율이 한 개여야 된다는 것이죠. 요 한 개는 결국 뭘 뜻하는 것이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것이 아니라 양적 비율의 문제라는 겁니다. 요 양적 비율, 그게 처음에는 질적인 것, 맛이라고 하는 사용가치였지만 그것이 이제는 교환가치라고 하는 양적 비율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부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가 고립적이고 질적이며 절대적인 부의 성격에서 서로 비교하고 양적이며 상대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은 지금 각각 미군과 한국군 두 병사는 각각 불행한 생각을 하게 된 두 사람은 비교를 하면서 비로소 불행해진 겁니다. 비교하기 전까지는 행복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걸핏하면 순위를 얘기하고 비교를 얘기하고 경쟁을 얘기하고 우위를 얘기하는데 우리 사회의 이러한 모든 관계가 이런 구조로 바뀌게 된 이유는 교환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적 관계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사회를 기울을 맺게 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교환가치,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가격의 내용은.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논의를 하면서 꽤 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교환의 두 비율은, 즉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막스 이전의 경제학자, 고전 경제학자들이 다 밝혀놨어요. 이것을 좀 더 세밀히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영국의 스코틀랜드 출신의 애담 스미스란 분입니다. 그리고 이 애담 스미스가 쓴 경제학 책은 국부론이라는 책인데 이 국부론의 제일 앞부분에 보면 분업에 관하여 라고 돼 있고 거기에 요 양적 비교의 기준이 인간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것인지를 아담 스미스가 자세하게 그 두 상품의 교환 예를 가지고 모피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교환 가치는 인간의 노동이다. 여러분 가치가 부가 인간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사실은 경제학에는 지금 부르주아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막스가 얘기하는 이제 이 막스 경제학 또는 노동자 경제학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경제학의 차이점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부르주아 경제학에서는 어떤 상품의 가치가 시장에서 교환되는 가격이 수요자가 그 상품을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효용 가치론이라고 하는데 쓸모가 있는 비율을 가지고 쓸모가 있는 크기를 가지고 돈을 지불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효용 가치론에 대비되는 노동자 경제학은 노동가치론이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그 노동가치론이 바로
인간의 노동의 크기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두 개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사례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인간은 하루에 물을 일정한 양만큼 마셔야 됩니다. 사람 몸이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물을 안 마시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물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여러분들의 마스크를 대부분 다 쓰고 계실 텐데, 그 마스크가 아예 공기가 못 들어가는 밀폐된 마스크로 꽉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죽어버립니다. 사람은 숨을 안 쉬면 죽어요. 물과 공기는 이처럼 인간의 생명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제일 중요한 쓸모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이 물과 공기에 대해서 가격이 있습니까? 물론 물은 요새 뭐 산에서 파오는 게 생수 같은 게 있어서 조금 가격이 있긴 있지만, 옛날에는 가격이 없어요. 왜 가격이 없느냐? 왜 없을까요? 인간에게 그렇게 쓸모가 많은데. 인간의 노동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가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경제학에서 인간의 노동이야말로 이런 모든 상품의 교환을 결정짓는 기준이다. 여기 이제 그래서 막스는 사용가치가 두 사용가치가 서로 교환이 될 때는 교환가치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 교환가치는 양이란 말입니다. 양. 따라서 이 두 사용가치는 양쪽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어떤 것의 양적 비율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이죠. 만일에 인간의 노동이 안 들어가면 아무리 중요한 사용가치도 가격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물과 공기가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의 노동이 이처럼 부의 기준이다 라고 알고 나서 교환이 경제구조 안에 들어왔고, 그 교환에 의해서 거래되는 부의 기준이 인간의 노동이다라는 것까지를 알게 되면 깨미와 배짱이가 서로 입장이 뒤바뀌게 되는 것.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난하고 땡땡이 치는 놈이 잘 사는 이 이상한 구조를 이제 어떻게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자, 볼까요? 여러분, 인간의 노동은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노동 지출의 양, 노동이 지출되는 양의 크기를 이미 애담 스미스가 국부론안에서 그게 노동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간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돈독이 올라서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부를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서 이 노동시간을 내가 하루에 지출할 수 있는 최대한을 모두 지출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지출할 수 있죠? 인간에게는 하루에 지출할 수 있는 노동시간이 모든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한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24시간을 넘어서 노동시간을 지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용 빼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 빌 게이츠든 토마스 쿡이든 아니면 뭐 누구든, 이건희 회장님이든 뭐 정의선이 누구이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이 따라서 인간은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에 있어서 균등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똑같은 부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빈부의 차이가 생기는,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으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타인의 노동시간을 빼앗든가 내 노동시간을 빼앗기든가 노동시간이 이전이 되어야만 이게 비로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환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여러분,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교환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수식으로 표현할 때 이퀄이라고 하는 등호로 쓰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걸 주고받거든요. 즉 우리가 교환을 할 때는 100원을 주면 100원짜리를 받는 겁니다. 100원을 주고 200원짜리를 받으면 우리는 땡 잡았다 그러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200원을 주고 100원짜리를 받으면 아이고 손해봤다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교환은 같은 것끼리 바꾸어야 정상적인 교환이고, 같은 것끼리 바꾸어지지 않는 교환은, 부등가 교환은 한쪽이 이익을 보고 한쪽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한 번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바보가 아닌다 하면은 내가 또 200원을 주고 100원을 봐?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따라서 지속적인 일정한 과정이 경과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교환을 통해서는 절대 부등가 교환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환은 결국은 등가 교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교환은 같은 것끼리 바꾸는데 어떻게 교환을 해서 한 사람의 노동시간이 다른 사람의 노동시간으로 다른 사람에게 수중으로 이렇게 이전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수수께끼죠. 요 수수께끼야말로 경제학의 제일 핵심 수수께끼였고 막스는 자본주의라는 이 경제구조를 해명하는 열쇠가 요 안에 숨겨져 있다고 보았고 이 열쇠를 찾아냄으로써 막스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사회 변혁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얻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1시간에도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쉬셔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한 10분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